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역시 주말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어제는 이제 제가 학교 때문에 하루 건너뛰고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침몰의 내막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이제 토크 형식의 이제 추리 게임이라는 것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게시탐정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모론이란 건 지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동역자들이나 정상적인 사회를 뒤흔들려는 불순분자들이나 혹은 매니아들에게 있어 두루 흥미와 구미를 자극하는 촉매제입니다. 음모론만 많이 알고 있어도 마치 내가 무슨 엑스파일처럼 대단한 부조리를 잘 꿰뚫어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고, 그렇게 자부심만 가지면 다행인데 옛날에 그 경규옥 말씀이 무식한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그러죠. 때로는 불필요한 행동에까지 나설 때가 있어서 참으로 양날의 칼을 가진 촉매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모론이라는 게 생겨나는 이유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서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음모에 의해 일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돈자루 들고 지나가는 A가 목말라서 길 옆에 흐르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사이에 B가 살며시 와서 A의 돈자루를 들고 가버리고, 돈자루 없어진 걸 알아차린 A가 지나가던 C를 보고는 대뜸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뭐 이런 뭐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은데, 사실은 A는 B의 어머니를 협박해서 돈자루를 뺏어가던 길이었고, B는 어머니의 돈자루를 되찾은 거였어요. C는 A의 아버지를 죽이고 달아나던 사람이었고, A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였죠. 내막을 모르고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데 알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많은 음모론들이 이런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에서 뼛속까지 뒤흔들어 놓은 사건,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수많은 음모론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바꿔버린, 그리고 이 재앙의 시대를 온몸으로 마주치게 만든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저는 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 두 편의 이제 연구글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세월호의 침몰이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인신제사라는 음모론을 반박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색다른 추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한 두 번의 방송은 세월호의 침몰이 인신제사가 아니라 진짜 해난 사고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탐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해난 사고가 맞다 그래도 그게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인가 를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실은 청해진 해운 소속의 세월호 맹굴수도 인근에서 침몰합니다. 선장은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놓고 게임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코빼기도 안 펼치다가 배가 침몰하자 주요 승무원들과 함께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세월호 승무원 강모 씨는 선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나 선내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다들 가만히 있는 사이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도망치고, 이 일로 인해 살 수 있었던 승객들도 다수 사망하고 많은 참사를 당했죠. 세월호가 침몰한 후 전국에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성수대교 참사에 이은 세월호 참사에 많은 국민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정부 당국의 약간은 안일한 재난 대응을 비판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호 침몰 후 불과 9일 만에 음모론을 주로 다루는 파워 블로그에 의해 세월호 인신제사설이 제기됩니다. 세월호가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국정원이 그 하순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설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는 사이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인 구원파 교주 유병헌에 대한 수배령이 내리고, 유병헌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유병헌의 시체인지는 확실치 못했고, 그리하여 그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보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세월호 인신제사설이 제기됨과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이 단순 해난사고가 아닌 정부에 의한 음모라고 믿게 되었고, 특종의 눈이 먼 기레기들과 SNS 조회수를 올리려는 무책임한 매니아들이 음모론에 살을 붙여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블로그는 세월호 인신제사설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으로서 한국형 P마인 국민안전처를 설립하고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뉴월드의 환란으로 집어넣으려 한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설도 인파만파로 퍼져나갔죠.
거기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랄 단지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이슬람에 팔아넘긴다느니 히잡을 썼다느니 하며 이제는 정부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크리스천들 다수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언론에 의해 비선실세 정윤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었던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에서 비선실세인 정윤회와 만나고 있었다는 음모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설 또한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득히 퍼져나왔고 하필 이런 시점에 정윤회의 전처되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돈 더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탓해 라며 SNS에 개드립을 친 게 식별됐죠. 정유라에 대한 비난도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이 정유라가 이화여대를 석연치 않게 들어갔다는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유라의 모친 최순실에게 불똥이 튀어 이제는 정윤회는 간데없고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그 음모론 블로거는 최순실 무당설, 박근혜 대통령 마인드 컨트롤 노예설,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조종자라는 음모론을 마구마구 써 갈겨대기 시작했고 참고로 이 블로거 누적 조회수 2300만이 넘는 초파워 블로거입니다. 그것을 철석같이 믿은 국민들과 깨어있다는 크리스천들도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마침내 거대한 촛불덩어리가 청와대 앞을 메웠습니다. 그 촛불덩어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거리를 메우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할 때 그 누구도 박 대통령을 옹호하며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그것을 민심이라 착각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고 이어진 대선에서 문재앙이 들어섰죠. 그리고 문재앙은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장 방명록에 고맙다라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뭐 참고로 이거는 문재인이가 당선된 뒤는 아니고 2017년 3월달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로부터 2017년 문재앙 집권까지의 스토리죠. 자, 지금부터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대상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여사, 유병헌, 문재인, 이준석 선장, 목포 해경, 세월호, 그리고 방울석입니다. 세월호 침몰 및 이후의 스토리상에서 각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추리와 탐문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 얻은 이득이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만 봤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모종의 음모를 꾸며 저지른 짓이라면 제가 대통령이었어도 그렇게 허술하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대역을 몰래 뽑아 없으면 성형수술이라도 시켜서 집무실에 앉혀놓고 확실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7시간 따위의 의혹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았을 거예요. 아니면 미리 선발한 해결사들을 시켜 청와대 부근에서 차량 자폭 내지 청와대 무단 침입 사건을 유발시키고 거기에 온 촉각이 다 쏠린 바람에 세월호 침몰은 미처 신경 못 쓴 것처럼 해서 의혹이 생겨나는 것도 막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라면 이 정도는 합을 맞춰야 후환이 없죠. 오히려 뭔가 대응이 서툴고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빈틈도 많고 어리버리한 툴을 보이는 게 세월호가 침몰된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조치할 틈도 경황도 없었다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본 게시 탐정이 추리의 기본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어떤 사건에도 범인 확률 1순위는 그 사건 때문에 제일 이득 보는 사람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90% 이상이에요. 나머지 10%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 저지르게 한 교사범이거나 여럿이 모여 작당해서 서로 목표물 처리해준 일명 교차살인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 어린 반프로치도 이득이 된 게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판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사유 및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입니다. 사실상 세월호 침몰과 박근혜 대통령은 전년 무관하죠. 7시간 어쩌고 하는데 세월호가 넘어갈 그 시간 동안 관저에 위치해 계셨던 것이 박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하는 한식연구가 김마겁 선생의 증언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마겁 씨는 최순실과 그 일행들이 관저에서 비밀스런 회의를 하고 박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했던 증언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증언이 좌파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죠. 인터넷에서 쳐보면 김마겁 씨예요.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은 어쨌든 이분의 증언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죠. 세월호 7시간 그딴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에 천년 무죄하십니다. 자, 다음 타자 최순실 여사 들어가겠습니다. 참 이분의 본명은 최서원 씨입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많이 알려진 이름이 최순실이니까 옛날 어릴 때 이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이름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개인적인 처신과 자식 교육의 부재가 결국 평생직이 절친인 박 대통령의 신세를 망치는 엄청난 폐악을 일으켰죠. 당연한 말이지만 세월호 침몰과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관계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처음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이분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에게 향했다가 정윤회 씨는 이미 최순실 여사와 오래전에 갈라서고 칩거하는 상황이라 건덕지가 없으니 관심이 사라져갔는데 마침 이 최 여사의 딸 정유라의 무개념 발언이 다시금 불을 지펴 소위 비선실세라는 화살촉이 정윤회에서 최 여사로 바톤 터치를 한 거죠. 막말로 이 최순실 여사가 없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태민 일가의 사돈의 팔촌의 오촌 당숙의 육촌 동생이라도 누구라도 그때 부각됐으면 비선실세로 몰렸을 각이었습니다. 최순실 여사의 주된 죄목과 재판 내용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시킨 입시 비리에 대한 것이 메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재단돈 몰래 빼먹으려다 걸린 거 이런 것들. 세월호 침몰과는 천년 무죄합니다. 다음. 이거 유병헌 씨 뭐 교주라고 쓰면은 이거 그쪽에서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교주자는 제가 지웠습니다. 소위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구원파의 교주입니다. 뭐 현대 종교, 교회와 신앙 등등을 비롯한 유수한 이제 교계 언론지와 그리고 이제 합동, 합신, 고신, 통합 등 대한예수교 장로의 4대 메이저 교단에서 공히 2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파의 대표입니다. 또한 이제 기업적으로는 세모그룹이라는 이제 기업체 회장이죠. 모세를 거꾸로 한 거예요. 세모그룹이. 이 유병헌은 3,000명으로 시작해서 2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2단이자 알토란 같은 기업으로 성장시킨 유능한 교주입니다. 문선명에 이어 국내 2단 사이비 교주들의 롤모델로 주목받는 인물이죠. 임창정, 최다니엘 주연의 영화 치외법권의 강성기 교주, 조성하, 서예지 주연의 드라마 구해줘 시즌1에 나오는 백정기 교주는 모두 이 유병헌을 모델로 한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 네임드가 후덜덜하죠. 유병헌의 생애를 다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자면 그는 세월호의 소속사인 청해진 해운, 뭐 또 청해진이야 또 장보고 장군님 의분의 1패야. 이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이며 세모그룹의 회장과 동시에 그 세월호의 소유주입니다. 사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세월호 선내에 개인 사진 전시관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개조를 했고 이 인물의 지시로 원래 중량을 폭주하여 승객과 짐을 과적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세월호 침몰에 굉장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개인 사진 전시관이라는 것에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은 종교인, 기업인 다음으로 사진사입니다. 사진 작가예요. 에이, 뭐 놀랄 필요 없어요. 그 JMS 정명석 씨 그 골키퍼 12번 세우고 33골 넣는다는 그 정명석이도 시인이에요, 시인. 문인협회 공식 등록된 시인입니다. 그 양반이 그래도. 에이, 각설하고. 세월호의 소유주이자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로서 이제 그 배를 무단으로 개조해서 안전상 결함을 만들었죠. 비상탈출용 보트조차 모조리 불량이었고 승무원들에게 시킬 안전교육에 예산을 배정 안 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부터 도망가도록 만들었죠.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 겸 이제 구원파 중진 출신으로 이제 이 구원파의 이단 교리를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정동섭 교수의 견해로는 이 선장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게 이게 구원파 교리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된다는 이런 교리가 있대요. 구원파에는. 만약에 선장과 선원들이 다 구원파 신도라 그러면 내가 이 배 버리고 도망가도 나 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정.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본인에게 도의적인 책임만 있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잠적하거나 도주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좀 구속돼서 수사받고 해도 막말로 도의적인 책임 정도면은 징역을 막말로 사형을 받고서요, 무기징역을 받고서요.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부터 꽁무니를 뺐다는 게 나 책임 이슈라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피생활 끝에 결국 지옥으로 도주해서 더 이상 문초가 불가능한 게 아쉽지만, 그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보상금을 못 받았다는 걸로 인해서 그 시신이 유병헌의 시신이 아니라는 설도 파다합니다. 진실은 안드로메다로. 요렇게 깔끔하게 증언해주면 좋은데, 예? 이거는 그냥 좀 누가 개그로 패러디한 건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이런 것만으로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유병헌은 다음번에 소개될 문재양 씨와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이 있었던 게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그냥 문재양이라 썼다가, 그래서 사람 이름은 똑바로 써줘야죠. 제가 문재인으로 수정했습니다. 앙자 지워버리고.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0년 7월에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 종금의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었고, 2002년 1월에 세모그룹과 유병헌을 대상으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97년에 유병헌이 신세계 종금에서 98년에 만기되는 45억의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자를 포함해서 56억 3천이나 되는 금액을 안 갚고 삐댄 거죠. 이것 때문에 신세계 종금의 피해가 골치 아파진 거예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가 파산 관제인이 되어서 유병헌을 대상으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2002년 10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재인이 문재앙이 되기 전에요. 문재인 변호사가 정의로운 편에 서서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문재인이 되기 시작해요. 2004년 5월에 체결된 자산 양도 계약서에서 신세계 종금의 회수를 못한 빚이 여전히 38억 4천이 된 거죠. 이게 뭐냐? 처음에 빚이 56억 3천이 걸렸습니다. 20억도 채 못 받은 거예요, 빚을. 이건 엄연히 이 채권 확보의 책임을 맡은, 그러니까 빚을 받아내야 될 문재인 변호사가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거기다 그 본인은 노무현 당선 이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되며 2003년 1월에 신세계 종금 파산 관제인에서 사임했고, 후임으로 임명된 파산 관제인 정재성 변호사는 바로 노무현 조카 사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파산 관제인이라는 게 뭐냐?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확인하고 그 채권자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빚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직책인데 통상 좀 이름 있고 유능한 변호사가 많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있는 파산 관제인을 줄여서 문재인입니까? 예. 미안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의혹이 생긴 건 이후부터죠. 유병헌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7년에 이미 위에 저 상황으로 부도를 냈어요. 정상적인 진행이라면 파산으로 인한 법정 관리로 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8년에 법정 관리를 마치고 회생해서 경영권을 다시 쥐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병헌의 세목을 갚아야 했던 근 2천억에 달하는 돈도 그야말로 탕감이나 다름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에게 의혹이 쏟아져야 됐죠. 비록 기업 회생 정책으로 인해 법원에서 주관에 탕감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김이 없었겠는가 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까지도 어째 저째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정말 어째 보면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 양산에 있는 문재인의 저택이 전 소유주가 유병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연도 3번이 겹치면 필연이라 하는데, 참고로 이제 그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 저택이 원래 예술가 정철교 씨 명의인데
이제 뭐 정철교 씨는 뭐 저 집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도 있어요. 근데 불과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문재인의 집과 맞바꾸는 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좀 많이 추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유병언이 차명으로 그 집을 사서 문재인에게 선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리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근데 우연도 세 번이 겹치면 필연이라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아다리가 맞아요 진짜. 그리고 예? 그 바른 모식인가 어디 거기에 그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문재인 덕분에 유병언에 제기했다고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 무혐의더잖아요. 저 정도로 관련이 있으면 엄청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문재인과 유병언. 그리고 업어치든 매치든 이 세월호 침몰이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문재인을 집권하게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예? 이득을 안겨준 겁니다. 문재인에게. 예? 박근혜 대통령에겐 최악의 불이익을, 문재양에게는 최고의 이익을, 대한민국에게는 거의 멸망의 문턱을. 본 게시탐정의 서두에 밝혔듯이 어떤 사건이든 추리의 기본은 그 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맙다. 소름 돋습니다. 문재인. 예? 다음 이준석 선장. 이거는 선장도 뭣도 안 해서 처음에 제가 무심결에 선장을 썼다가 이제 지웠습니다. 세계 해양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 세계 선원사상 최대 최고 최악의 쓰레기야. 예? 마도로스의 명예와 긍지를 짓밟고 선장의 자리를 더럽힌 인간 개말종. 재활용도 안 될 핵폐기 무려.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예? 이대를 저버린 살인마입니다. 이 이준석은. 세월호 침몰에 있어 제1의 하수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 하순이란 건 아랫사람이란 뜻과 더불어 직접 본인 손으로 집행한 사람의 의미를 지닙니다. 원래 세월호 선장은 신모 씨였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세월호 불법 개조에 대해서 이따위로 배를 개조하면 사고 난다. 회사 측이 몇 차례 그랬는데 계속 씹혔어요. 결국 이런 배는 못 몰겠다고 휴가를 가버린 거였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 세월호는 이준석이 언급결에 알바 선장으로 앉고 실제로는 항해사가 통제하는 이상 구조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준석의 악행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든 구실이든 알바든 바지든 선장은 선장이에요. 아무리 그놈의 항해사가 실세라고 해도 이준석이 선장으로서 최소한의 긍지와 도리가 있었다면, 자존심에도 있었다면 배의 모든 총괄 책임은 선장이 있었음을 모를 턱이 없죠. 그렇게 항해사가 멋대로 몰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겁니다.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존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직업정신도 없고 최소한 알바든 나발이든 돈을 받아먹는 입장에서 돈값이라도 해야지. 어디 나불나하고 나자빠져 있다가 배가 침몰하자 제일 먼저 꽁째가 빠져라고 도망가고 물에 젖은 지폐나 말리고 자빠져 있는 게 사람의 마음으로 할 짓이에요 그게? 이준석은 명명백백한 세월호 침몰의 제1하순이자 범인이에요. 공모가 있었다면 그들의 졸개 노릇을 아주 잘해낸 변론의 여지가 없는 유죄입니다. 이분은 팔자 대면이라 하기 그렇네. 7인 한척 대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비록 이제 사람은 아니시지만 명백하게 당사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에 모셨습니다. 세월호 유명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무려 80부작이 넘는 대하 시리즈로 세월호의 침몰에 대해 분석했는데 침몰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 그럴싸하게 분석해놨던 것을 기억납니다. 다만 그 책임을 모조리 정부에게 떠넘기는 게 결말에 가서 이상했다는 것이 문제지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뭐 분석한 대로 세월호의 침몰을 그려보면 결국 세월호는 그 선원들이 작심하고 거짓 항저까지 지어내가며 배를 벽풍도까지 끌고 가서는 병풍도 해저 지형을 에코 사운드로 살펴보고 여기쯤이 좋겠다 싶은 지점에 닻을 걸고 전속력으로 달려 배를 급속 변침시켜 결국은 침몰에 이르게 만든 것이었다 이거죠. 정말 세월호의 침몰 그 자체만 놓고 그려보면 그 내막은 바로 과적입니다.
파파이스에서 말한 대로의 분석이라면 그렇게 자침시킨 거고, 실제 공식적인 세월호의 침몰을 우리는 과적, 원래 실을 수 있는 적정한 중량을 초과한 다량의 짐을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세월호는 꽤나 오래된 배를 일본에서 수입한 거였는데, 선주인 유병헌의 개인 사진 갤러리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개조를 하여 배의 균형이 맞지 않아 상당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삼풍백화점처럼요. 앞에서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 사고를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였어. 그 외에도 청해진 해운은 악화된 재정난 타결을 위해 이 세월호를 그 상태에서 또다시 마개조를 해서 안전공간을 줄이고 화물 적재 공간을 늘려 적재 중량을 초과한 과적 화물 운반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이윤을 올렸고, 심지어 사고 후 구조를 위해 내려간 잠수사들이 세월호의 도면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다며 의아해했죠. 인신제 사고 나발이고 간에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항 당시 짙은 안개로 원래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지연 출발. 시간을 맞추려면 적정 항행 속도 따위 씹어먹고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사이버 포뮬러를 몰아야 돼요. 왜냐? 화물칸에 실려있는 거 제때 갖다 줘야 제값같이. 근데 문제는 그 조류가 험한 맹골 수도에 들어가서까지 그렇게 밟았죠. 속도도 안 줄였어. 베테랑인 선장과 1등 항해사가 좋다는 것도 아니요. 초짜배기의 25살짜리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았죠. 결론적으로 애초에 불법 개조로 위태위태하던 배를 중량 초과하여 화물까지 만땅크로 싣고 그도 스피드까지 막장으로 올려 몰아대면서 생초보 3등 항해사가 조종을 하고 그 빠르고 험한 조류지대까지 들어와서 결국 조종 미숙, 조타 실수 등으로 배가 균형을 잃어버리며 침몰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하여 덧붙이라면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전력 질주와 세찬 조류 및 균형 감각이 떨어진 배의 상태로 보아 원래 지정된 항로로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결국 세월호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항진해야 될 경로를 밟지 못했습니다. 병풍도 그네까지 밀려 위태위태한 항해를 했고, 기계 고장 내지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느닷없이 닻이 투묘되어 해저 바닥으로 내리꽂히게 되고, 닻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 사운드를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닻을 끌어올리기도 전에 해저의 산맥 지형 중 한 부분에 닻이 걸리게 됐고, 급히 변침을 시도했지만 이미 달려오던 관성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침몰해버렸죠. 만약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과 차량이 제대로 고정이라도 돼 있었다면 저런 급변침을 했어도 침몰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 조사 결과는 그런 화물 고정도 제대로 안 됐었던 겁니다. 여객 수송은 부수입이고 화물 운송이 진짜 목적이었죠. 세월호는 987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에 3608톤의 화물을 실었습니다. 자신들이 실어다 주려던 화물과 함께 금쪽 같은 304명의 목숨까지 함께 수장시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세월호의 침몰이 인신제사가 아닌 실제 해난사고로 인한 침몰이라는 것이고, 다시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됩니다. 침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장과 선원들부터 죄다 빠져나왔다는 것.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 정권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 단순한 해난사고로 보기에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난사고라면 그런 실수로 인해 배가 침몰하더라도 선장과 선원들이 그렇게 약삭빠르게 후딱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전에 어떤 공모가 있었다면 배가 어떻게 침몰하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 침몰시킨 뒤에 지들은 빠져나가면 장땡이니까. 세월호의 불법 개조는 이미 유병헌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놓고 있었던 것이기에 이 사건을 위해 일부러 개조한 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허나 그렇게 개조되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착안해서 세월호를 컨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소유주인 유병헌과 이미 커넥션이 있었다면 뭔가 약속을 하고 합의를 봤을 것이며, 유병헌은 세월호를 그 사건의 연장으로 내주었던 것이죠. 게다가 무리하게 화물을 과적했던 것도 사전에 미리 계획된 연출이었다면요. 그렇게 되면 세월호가 침몰했을 경우 그 사유는 과적 및 위험 지역에서의 고속 운항 조작 미숙 불법 선체 개조가 될 것이고, 설마하니 정권 찬탈을 위한 거대한 공모라고 누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배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게시탐정이 대신 말하긴 했지만, 배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이 세월호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진짜. 자, 다음 타자는 목포 해경입니다.
불철주야 임무에 수고가 많은 해양경찰을 모독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4월 16일) 그 당시 이제 침몰 당시의 상황입니다. 전남 119는 세월호에 탄 단원고 학생 최모 군으로부터 침몰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목포 해경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08시 54분경에 목포 해경과 신고자 전남 119의 3자 통화가 진행되는데 당시 전화를 받았던 목포 해경의 고모 경사는 학생에게 경도와 위도를 물어봅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학생이? 이게 전남 119 담당자조차 좀 어이가 없었는지 저분은 승무원이 아니라 배에 탑승한 사람이라고 저분한테 경위도를 묻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는 사이 08시 57분에 목포서 상황실 C 조장인 이모 경위는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이 있던 해경 1, 2, 3정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09시 04분경 세월호 승무원 강모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전화는 상황실 C조의 문모 경사가 받았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다 적어놓지 않았지만 강 씨는 배가 40도, 45도로 기울어서 움직일 수 없다.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고 문 경사는 예예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답변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건요. 이 강 씨가 바로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오겠던 결정타인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인물인 겁니다.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죠. 아니 침몰하는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말을 들었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제가 이게 제3자 입장이라서 좀 잘 내막을 모르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경사님 이 중요한 정보를 상황실장이나 다른 상황실 요원에게 전파하지 않고 그 당시에 혼자 알고 입을 닫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9시 14분, 9시 22분에 재차 승객과 승무원부터 전화를 받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나 전파가 없이 어디 좀 잡고 있어라는 대답을 합니다. 22분에 전화한 사람은 세월호 조타실의 2등 항해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화를 하고 있을 상황이 유조선 둘라 에이스호가 세월호 옆에 도착했어요. 승객들이 탈출하면 구조하겠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조타실에서는 이 바로 옆에 있는 둘라 에이스호가 교신하여 구조할 생각은 안 하고 진도 BTS에 해경이 언제 도착하냐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세월호 승무원들이 언제 올지 모를 해경을 붙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둘라 에이스호와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펼쳤으면 세월호 희생자는 빵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끝내 둘라 에이스호의 구조 신호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둘라 에이스호의 선장님 증언 내용인데 이 선장님도 그 성이 문씨네요. 아니 이 사건에는 뭐 문씨들이 이래 많이 돼 있습니까? 만약 이 세월호가 이 선장님의 구조 신호를 받아들였다면 세월호 참사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해경 기다리느라 바로 옆에 있는 그 커다란 유조선의 구조제를 거절한다는 거? 항해의 희어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악마의 심장으로 그 금쪽 같은 304명의 목숨을 수장시킬 이 버러지를 봐요 이거. 진짜 이러면서 세월호로부터 이제 목포 해경에 신고 전화 걸려왔어요. 상황실 B조에 박모 경사가 받았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완전히 끼울어서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이다. 구명 동의 입을 상황도 못 된다는 다급한 말에도 알고 있으니 기다려라 이 말만 하죠. 더 중요한 건요. 그 상황실 직원들은 신고자들의 전화를 받은 후 다시 한번 그 번호로 연락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1, 2, 3정은
세월호 한 번도 거신 안 했어요. 아니 이게 해경에게 있어서 해난 구조 지침의 기본 아닙니까? 아니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안 되면 어차피 구명조끼 입었겠다. 승객들에게 전원 배에서 빠져나와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퇴선 지시를 내려서도 됐을 일입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 전체를 조감해도 퇴선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상황실은 10시 5분에 탈출하려고 대공방송 중이라는 상황을 문자 상황방에 입력해 전파했는데 이건 있지도 않았던 거짓 보고였습니다. 또한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상황보고에도 10시 18분에 세월호 선장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선대 방송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 있지도 않았던 허위 사실입니다. 왜냐? 09시 46분에 벌써 이준석은 조타실을 빠져나와 해경 1, 2, 3정에 제1착으로 올라탔거든요. 언론에서도 탑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는데 퇴선 지시는 개뿔? 애초에 세월호가 모든 갑판과 난간이 물에 잠긴 시점이 10시 17분입니다. 마지막 표류자가 구조된 게 10시 21분이에요. 10시 5분이나 10시 18분에 그런 퇴선 지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해경 1, 2, 3정과 헬리콥터 초계기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경과 경찰청 언론이 한 목소리로 거짓 전파를 한 것입니다. 언론이야 특종만 쫓아 허와 실도 없이 그냥 보도에다 치고 육지경찰청은 현장 해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의심 없이 받아 적었다 해도 이 목포 해경의 최초 보고에서 삐꾸가 난 거는 분명히 세월호 침몰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혹 아닌가요? 결과론적으로만 말하면 목포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 요청을 받고도 원활한 상황 전파 및 조치를 안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고소정도 제대로 구조 활동은커녕 선장과 선원들만 구출하고 나머지 승객들은 불보듯했습니다. 세월호 승무원들도 목포 해경과 연락하고 있다는 구실로 다른 선박들의 구조제의 특히 바로 옆에 와 있었던 그 유조선 둘라 에이스의 구조 제의도 묵살해버렸죠. 사건 후 목포 해경은 있지도 않았던 허위 사실을 넣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데 승객들의 구조 요청도 무시하고 다른 선박들의 구조 제의를 세월호 선원들이 묵살할 명분을 제공했고 그러면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1착으로 구조하고 허위 보고를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세월호 승무원들이 조치할 거 다 했다라고 변명해준 이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시키는 초유의 강수를 뒀지만 문재인이 취임한 후에 해경을 다시 부활시켰죠? 이 상황 정말 석연찮아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허와시리의 진실입니다. 다음 처음에 무심코 목사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방울석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실각하기에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한 원흉입니다. 사실 이런 거대한 해난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안타깝고 애석한 일일 수는 있어도 정권까지 교체될 만한 거대한 변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 굵직굵직한 참사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정권들이 실각하거나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안타깝고 통분한 일이지만 이놈의 철밥통 공무원들 나라밥 처먹고 한 짓이 다 그렇지 뭐. 그 선장놈 완전 개새끼 아니야. 어떻게 배가 처먹는데 저부터 빠져나와? 정도로 국민들의 정서가 정리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폭주해 흘러갔습니다. 그 서막을 연 인물이 바로 방울석입니다. 방울석은 제가 지금까지 탄핵을 부른 음모론 시리즈에서 줄곧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탄핵을 부른 음모론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이후로는 제가 다른 주제로 방송들 올릴 거예요. 방울석은 음모론계의 파워 블로거이며 그의 블로그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이 접속해 있어요. 2014년 당시에만 해도 누적 조회수가 2천만 명이 넘는 블로거 중에서도 보기 드문 파워 블로거였습니다. 특히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에 깨어있다는 성도들에게 방울석의 블로그는
반드시 참고할 만한 곳이었고 아가페 목장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네이버와 다음에 양대 종말론 카페와의 협력을 통해 날로 달로 위세가 더해가던 곳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날짜는 2014년 4월 16일 방월석이 세월호 인신제사설을 제기한 것은 불과 9일 후인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 참담한 해난 사고를 보고 인신제사라는 주장을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9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했다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왜냐하면 글을 올린 날짜가 4월 25일이면요. 그걸 쓰고 작업하고 집필하고 구상하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세월호 사건과 거의 동시에 이걸 한 겁니다. 세월호 인신제사설을. 그전까지는 그저 어린 학생들의 참혹한 희생에 슬퍼하고 추모하던 분위기가 이 방월석에 세월호 인신제사설이 제기되자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졌어요. 세월호의 침몰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이 되어 국정원을 시켜 저지른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 마침내 세월호 침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자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방월석은 이때부터 작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일루미나티의 하수인 우리나라를 뉴월드에 바치려는 앞잡이들로 매도하는 포스팅들을 잇따라 쓰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아가페 목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퍼나르고 전파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박근혜 정부가 무언가 석연찮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할랄 단지 루머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포스팅을 쓰며 반정부적인 태도를 보긴 했습니다만 세월호 인신제사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본 게시탐정은 계속해서 방월석의 블로그를 모니터링 하던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방월석의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시대의 징조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명백히 반정부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2015년 12월부터 지금의 탐정 노트 시리즈로 발전하게 되는 허와실 시리즈를 작성하여 방월석의 포스팅에 대한 집중적인 분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선보인 탄핵을 부른 음모론 시리즈는 그 시대의 징조들 허와실 및 탐정 노트 시리즈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대의 징조를 전하려는 사람들이 자세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실수를 하기에 이런 것들을 검증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표명하였으나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회원으로 있었던 아가페 목장이 방월석의 동역자였을 때라 대놓고 방월석을 분별한다는 말을 못했을 뿐 사실 애초부터 타깃이 방월석이었습니다. 그런 티를 안 내려고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걸 검증하기도 하고 방월석의 블로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파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포스팅들부터 차근차근 분별하기 시작했죠. 그것조차 보기 싫었는지 은혜가 안되고 덕이 안된다고 저를 질책하신 분들 더러 계셨지만 결국은 2016년 12월을 넘기면서 제대로 잭팟 터진 겁니다. 방울석의 낌새를 살피면서 이제 잽을 날리듯이 허와실 시리즈를 이어갔지만 크게 반박하거나 역습을 가하지는 않는 것이 보여서 본 게시탐정이 내심 안심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칼을 뽑을 때가 됐다는 생각에 마침내 2006년 12월 4일에 세월호 인신제사설의 허와 시를 작성하여 방월석에 대해 집중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후 2016년 12월 13일 세월호 인신제사설의 허와실 최종 정리라는 글을 통해 방월석의 세월호 인신제사설을 완전히 반박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이전에 1년 동안 허와실 시리즈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방월석이 본 게시탐정이 세월호 인신제사설에 대한 검증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저를 다미선교회 잔당, 다미교회 전도사 이런 식으로 매도하며 잔혹한 공격을 시작했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 마녀 사장에 전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방월석의 아킬레스건 제대로 건드렸다. 내가 방월석의 뼈를 때렸구나. 명치를 때렸구나. 한마디로 방월석은 세월호 인신제사설을 단순한 종말론 연구가로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자 작성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어떤 진영에 도움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고안해낸 것입니다.
방울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6월대 앞잡이로 몰아 국민들의 민심을 뒤흔들고 반정부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핵심이 된 게 세월호 이신제사설이었다면 그걸 정면으로 쳐서 꺾어버리고 헛소리를 만들어버린 이 개시탐정 장전도사는 방울석 입장에서 어떻게든 조져버리고 싶은 걸림돌이었던 거죠. 세월호 이신제사설을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방울석이 블로그에 올려 민심을 자극한 포스팅들 일명 탄핵을 부른 음모론들은 이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해와 여론 조성이라는 의도 없이 가능한 겁니까? 방울석은 분명 정반합 어쩌고 설명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실각한 후 들어선 이 문재양 정권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고맙다. 이걸 보고도 저 소리가 나와요? 예? 참고로 문재양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저런 음모론 포스팅 올리는 거요. 박 대통령 퇴진 이후로는 음모론 포스팅 올리는 거 반도 안 됩니다. 확 줄었어요 진짜. 어쨌든 이렇게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최순실 여사, 유병헌, 문재인, 이준석, 세월호 목포 해경 방어석까지 이른바 팔자 대면의 추리 게임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합니다. 최순실 여사 무죄합니다. 유병헌 교주 세월호의 소유주이며 선박을 불법 개조했고 세월호를 이 음모에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유병헌과 밀접한 영향을 있었고 세월호 침몰로 인해 확실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준석 두 말이 필요 없는 세월호 침몰의 공범이자 종범이자 하수인입니다. 세월호 과적 불법 개조 운항 미속 위험지대에서의 고속 운항으로 위장된 침몰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목포 해경 다시 말씀드리면 해양경찰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 사건에 한해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울석 쩔죠. 예. 이상과 같이 재료는 냉장고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셰프가 되셔서 이 재료들을 꺼내서 굽고 볶고 찢고 담고 다듬고 삶고 데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생각하시는 대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요. 이상 개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크게 화제됐던 일이에요.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 뭐 기독교는 뭐 몇 가지 항목의 과세인데 딴 종교는 어쩌고 그런 거 있었죠. 목사님들이 많이 불쾌하셨는데 종교인 과세의 허와실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